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 등 잇따른 설화로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어제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혁신안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 최수건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상병 수사 밑선 개입 의혹까지. 자, 자세한 내용은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어서 스포츠본부에서는 이번 주말 리그 개막을 앞두고 명예회복을 준비하는 손흥민 선수 소식 등 한 주간의 스포츠 뉴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여름이긴 여름이네요. 덥거나 태풍이 오거나 또 폭우가 오거나 참 많은 분들이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데 기운 내시면 좋겠고요. 이봉우 연구원은 이렇게 좀 기분이 썩 좋지 않거나 좀 우울할 때, 힘이 안 날 때 뭐가 좋을까요? 저는 노래 듣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K-팝 스타들 오늘 K-팝 콘서트도 있는데 네. 자, 박정호 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네. 시사본부.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들으면 됩니다. 만병통치약이죠. 한입뉴스니까 한 명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인정합니다. 네.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자, 태풍 카눈입니다. 361건의 피해, 또 1만 6천 명이 일시 대피를 했었던 카눈이 오늘 오전에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서울도 그렇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네요. 네,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6시 북한 평양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돼서 소멸이 됐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열대 저압부 이 뒤로 형성된 비구름 때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까지 계속 이런 비바람이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밤 대체로 소강 상태를 보일 거로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습도가 높아서요.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울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조금 폭염이 수그러든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습도가 높고 또 이제 구름이 사라지면서 따가운 햇살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위기경보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을 했고요. 전국 모든 태풍특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또 중대본 비상단계도 3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11시 기준으로 중대본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제방, 유실, 주택 침수 같은 379건의 시설 피해가 있다라고 집계를 했고요. 또 16,000명이 가까이 일시 대피를 했다가 지금 거의 다 돌아갔지만 4,000명 가까이 4,000여 명이 아직 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집계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 군위군에서 이 67세 남성이 하천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소하천에 추락한 다음에 실종이 됐는데요. 일단 중대본은 두 사안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 태풍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태풍 피해인지 아니면 그냥 안전사고인지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참 많은 비가 왔습니다. 경남 창원도 빗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가 왔었다고 하는데, 비가 오고 난 이후에도 산에 또 이 토양이 또 유실될 수도 있고 산비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더 며칠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잼버리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폐영식과 서울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전에 있었던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안전을 거듭 강조를 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잼버리 대이동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4만여 명의 대원들이 1,100여 대의 대형 버스로 상암 운동장에 모이고 행사 이후 또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시간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대원들에 대한 급식, 행사장 질서 유지는 물론 출연 아티스트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스카우트 대원들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입장하게 되고요. 방금 한 총리 말 들으신 대로 1,100대 버스 한 대당 전담 요원이 모두 붙습니다. 네. 그래서 각종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대이동으로 인해서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일대 교통이 통제가 됩니다. 구룡교차로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까지 이 월드컵로 양방향 차로가 모두 통제가 되고요. 경기장 교차로에서 농수산 교차로, 난지 IC와 상암 교차로는 교통량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는 열렸다가 어떤 시간대는 통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이 서울 상암 월드컵 주변을 지나는 14개 버스도 모두 노선을 우회하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나 서울 120 다산 콜센터로 이 교통 관련해서는 항상 정보를 좀 알아내신 후에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지하철은 그대로 운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하철은 운행이 됩니다. 다만 역시 사람이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국에서는 지하철역에도 좀 인력을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5시 30분부터 30분간 폐영식이 진행이 되고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실 굉장히 대규모의 대원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숙소로의 이동 시간 또 출국 일정들도 다들 다릅니다. 이런 네.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자리를 배치하고 입장과 퇴장을 진행하겠다는 게 지금 당국의 목표고요. 응급 의료 조치 관련해서 이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소방서가 모두 협력을 해서 응급 의료소 4개소 설치, 구급차 10대 배치, 의료 인력 40여 명 배치 등 일단 준비를 만반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문체부 브리핑을 보면요. 어제도 사실 기자들이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취소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여전히 물어봤었는데 기상청과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기상 상황을 예상했을 때 취소 가능성 거의 없다. 역시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콘서트 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고 가장 사실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이어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축구장이다 보니까 네. 이 K리그 팬들의 이 반발이 좀 있습니다. 잔디 관련해서 손상이 되고 한 약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기자들이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이 잔디 훼손 부분은 정부도 인정을 했어요. 훼손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경기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잔디 복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일단 약속해놨으니까 이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좋겠고 네. 자, 궁금한 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서 K-팝 콘서트니까 보고 싶어서 입장하려고 시도할 때 입장 가능한가요? 입장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세계 잼버리에 참여한 대원들을 위한 콘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참석하나요?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개영식에 참석을 했던 그 사례를 비춰보면 폐영식에 참석하고 또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동선을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하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알려진 아티스트가 있나요? 네, 원래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아이브는 참여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6일로 예정됐던 콘서트에는 아이브가 참여하는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게 연기가 되면서 참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이브가 공연 일정을 여러 가지 일정을 바꿔가지고 오늘 공연에 참여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19팀이 무대에 오르는데 19팀이나 됩니까? 네, 19팀이 올라서 K-팝의 진수를 보여준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 K-팝의 감동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 콘서트 리멤버 키트를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 K-팝 콘서트 응원봉, 그다음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 거기다가 BTS 멤버들의 포토카드로 구성이 됐는데 이거는 뭐 쉽게 구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카오 측과 BTS 기획사 이제 하이브 측에서 이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자발적인 이 제공, 또 아이브의 일정 변경도 자발적으로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지적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BTS 참석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의 얘기가 있었는데 참석이 안 되니까 뭐 포토카드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또 어제 보면은 이 아이보이 소속사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모기업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SM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지금 금감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김범수 창업자 사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압력 압박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과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은 의심이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오늘 마지막 남은 K-팝 콘서트 행사 안전하게 잘 치러져야 될 텐데 자, 잼버리는 오늘로서 끝이 나겠지만은 파행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책임 공방은 계속되겠죠? 사실 여야 정치권이 이 폐영식 그러니까 폐막까지는 좀 일단 마무리를 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이미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은 좀 시작이 됐어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북도와 여성가족부를 겨냥을 해서 많은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전북도와 부안군이 잼버리 대회를 이유로 거액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에 해외 출장을 나가거나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심지어 크루즈 여행도 했다고 하지 않나. 이 국민 혈세를 흥청만청 써버려서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어제 그 국민의힘 입장을 논평을 보면 전북도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좀 역할에 제한을 두면서도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 문제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비판을 했고요. 하태경 의원의 입장이 조금 주목이 되는데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 전북도와 여가부를 콕 집어 지적을 하면서 전 정부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가장 주된 책임은 전북도에 있고 여가부가 지원 기관이기에 공동 책임이 있는 구조인데 사실 여가부가 없어졌으면 문체부가 주무부처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준비를 잘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존치해서 이번 행사가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주장이니까 여성가족부 현 정부의 공약이 이제 폐지라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라의 한 부처를 없어져야 될 부처로 전제한 다음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사실 그렇게 되면 같은 공동조직위원회 포함된 문체부나 행안부에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체부와 행안부도 똑같이 준비를 했고 이번 부실 사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 이번 잼버리 파행을 좀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년 전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됐는데도 정부가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좀 책임 피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반론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탓하기 전에 아주 훌륭하게 잘했더라면 서로 내가 하려고 했다, 내가 더 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자, 최수근 상병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최수근 순직한 최수근 해병대 상병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수해 이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관련 수사입니다. 자, 해병대 수사단이 준비했던 언론 브리핑 자료가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결과 이 각 제대별 지휘관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최상병이 숨진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특히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책임이 엄중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왜 그렇냐면 임 사단장이 지난 7월 15일 경북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전 요청을 받았지만 이게 바로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경북 예천으로 투입된 이 당일 해병대원이 투입된 당일 7월 17일 A 여단장에게 피해 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 라고 뒤늦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부대에서는 실종자 수색 임무를 뒤늦게 전파받아서 현장 지휘관들이 뭐 구명이나 로프 이런 안전대책 강구 같은 이거 준비 못해서 작전 준비가 미흡하게 됐다. 이런 판단을 수사단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은 이 현장에 대한 판단과 설명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작전에 대한 설명이 늦어졌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당초 수변 지역에서 유관 확인 방법으로 수색을 하려고 했고 입수 계획은 없었지만 임 사단장의 이 작전 지도관 복장이나 뭐 경례 태도, 브리핑 상태 여기에 대한 지적 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좀 지휘 부담을 느껴서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됐다. 이렇게 또 해병대 수사단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최상병이 수색작전 임무 수행 중에 사망하게 된 걸로 수사단은 봤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임 사단장과 A 여단장, B 대대장, C 대대장 등 총 8명을 경북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명시한 거예요. 브리핑 자료에서. 그게 브리핑 자료죠. 네. 자, 그런데 그 브리핑 자료에 수사 자료를 준비했던 박정훈, 자 지금 보직 해임이 돼서 전입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를 했는데 우선은 혐의가 집단 항명 수괴입니다. 집단 항명 수괴가 뭡니까? 예, 말 그대로 명령을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 집단 항명, 수사단이 집단이 항명을 했다는 거고요. 아,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그렇습니다. 항명을 해병대 했다. 수사단이 항명을 했고 그 수괴, 그 우두머리가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이다. 박정훈 대령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박 전 수사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아니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이 다른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고 윤 대통령 언급하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박 전 수사단장, 박 대령은 이게 외압이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해드린 이 언론 브리핑 자료, 언론의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거든요. 언론 브리핑이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가 대통령이 안보실로 넘어간 다음에 자료가 송부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거다. 결국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인데요. 이 외압을 둘러싼 물론 국방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어제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개입했다는 의혹 그거 거짓이다. 뭐 세 차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이행 상황 확인했지만 보고서를 수정해 다시 보고하라거나 보고서에서 뭐 혐의자와 혐의 사실 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 야당에서는 믿을 수 없다. 이거는 국방위에서 따져서 진실이 뭔지 우선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계속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장윤선의 주간 이슈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대대적으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2시부터 밤 11시 전후로 긴 시간 예정입니다. 전면 통제되는 구간은 월드컵로 구룡사거리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 사이고요. 이외에 난지 나들목과 상암교차로에서도 탄력적으로 통제가 들어갑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이어지는 주변 도로, 내부순환도로나 강변북로 등 주변길이 또 많이 혼잡할 것으로 보여서요. 이 주변으로 이동하실 계획이라면 미리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잼버리 행사 참여를 위해 이동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해서요.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일죽에서 모가까지 12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7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혁신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상당히 여론의 또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노인 폄하 발언 또 위기에 빠졌었던 민주당 혁신이 마지막 혁신은 아닙니다. 세 번째 혁신안을 내놓고 종료가 됐는데요. 서복경 혁신위원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잇따라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태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대의원 제도 폐지 그리고 다선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부과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사실 민감한 혁신안의 의제로 꼽혔던 두 가지가 모두 3차 혁신안에 포함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이 대의원 투표를 사실상 배제하는 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공천룰 변경인데 공천시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들에 대한 감점을 더욱 확대하는, 감점을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대의원 투표를 배제한 것입니다. 어제 혁신위 기자회견 방금 내용을 들으셨지만은 기존에는 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대의원 30%가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어제 혁신안을 보면은 대의원 30%를 아예 없애고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바꾼 겁니다. 사실 이렇게 대의원 배제를 해버리면 대의원제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이 분파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네. 비명계의 의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대의원제를 폐지하면 조금 비명계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라는 이 비명계들의 이제 비판이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죠. 근데 사실 반대쪽에서 보면은 그동안 대의원제 투표권이 사실상 대의원 한 표당 권리당원 6표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권리당원들은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에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조금 더 정당한 이 투표권이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또 반론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대1이나 적어도 뭐 1대3 그렇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1대6은 등가성의 원칙을 보더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비중을 조정하는 일은 좀 불가피하지 않냐 했는데 어제 혁신안을 보면 대의원 투표권을 사실상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당원도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와 권리당원으로만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 조금 공방이 벌어질 것 같고 공천룰 개혁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에 대한 특히 현역 의원 중에서 평가를 좀 못 받은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감점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저평가를 받은 하위 10%까지는 40%로 하위 20%까지는 30%로 30%까지는 20%의 점수를 더 감산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 이번 어제 혁신안 발표에서 혹시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를 제한하도록 하는 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방금 드렸지만 김은경 위원장이 조금 출마를 자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발언까지만 나왔습니다. 친명 비명의 다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어제 얘기가 이 혁신안이 발표가 되자마자 지금 비명계 쪽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가 당권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시도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민주당에서는 강선우 대변인이 이게 당장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당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이것은 혁신안 같은 경우에 어제 발표한 내용이 당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의원총회 1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것도 일단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후에 더 논의가 된다고 했지만 당장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부터 고민정 최고위원이 혁신위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혁신안의 발표로 이렇게 갈무리할 일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총선에 중요한 변화를 주는 개혁도 아니고 오로지 전당대회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만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간 것은 특정 세력의 당권 장악에만 좀 도움이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까지 고민정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간에 이 마지막 혁신안을 내놓고 이제 혁신위는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원 판결 하나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석 의원이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윤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유족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정 의원이 기소된 것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은 원래 벌금 500만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요. 네. 그러니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 다만 법정 구속은 안 했는데요. 1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내년에 총선이지 않습니까? 임기가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임기 내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뭐 이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형이 되더라도 내년 총선 출마 가능한가요? 이건 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실형 선고에서 피선고까지 제한이 될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상황에서 피선고권이 제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재판부 얘기는 뭐냐면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이 거짓으로 진실로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허위 주장이자 명예훼손으로서 선을 넘었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은 선고 뒤에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는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해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법원을 또 재판부를 상당히 또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어제 판결이 나오자마자 판결을 내린 박병곤 판사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 특히 이 정파적인 판결이라는 비판, 사실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반응이긴 한데요. 어제 강민국 수석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1년 남은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나오기 어려운 판결이다. 그래서 사실상 판사를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 수준으로 비유를 했고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판결의 정치화가 심각해졌다면서 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을 받았던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이나 최광욱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문제 등을 열거하면서 이 김명수 대법원이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런 판결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도 굉장히 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판사들이 심지어 이번 1심 판결이니까 법리에 따라서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자기 당에 불리하다고 정파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이니까 판사가 민주당을 위한 판사다라고 재단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도 계속 있었거든요. 뭐 조국 전 장관 가족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장동 재판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판결들, 뭐 구속 이런 사안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 독립성을 위협하는 발언까지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불만이 판사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다 이제는 재판 판결까지도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융권 관련된 소식입니다. 얼마 전 경남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이 발생해서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조사 중인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계좌를 불법적으로 개설을 했다고요? 네,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대구은행 직원들이, 그러니까 일부 직원들이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네. 이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추가로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이제 대구 은행 관련된 이 사안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추가로 만드는 모습,
이건 상당히 글쎄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네요. 네. 심지어 이 직원들이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계좌 개설 안내 문자 SMS라고 하는데 이걸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일부러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를 010 대신 016 같은 엉뚱한 숫자를 입력해서 고객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수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고객은 몰랐던 거죠. 내가 여기에 계좌를 만들었나? 그러니까 안내 문자가 오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그거 아예 못 받게 만든 거고, 이런 일을 벌인 직원들 복수의 지점에 소속돼 있었다고 하는데 대구은행이 자체 전수조사 실시했고 금감원도 검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 계좌가 개설된 고객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은행이지만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이제 금융위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도 이 대구은행의 이번 사건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 주력자,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가 4% 제한되는 부분들, 이 조건들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윤리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시중은행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지나치게 또 실적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무엇이 원인이 됐는지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은행 내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CEO가 책임지고 사퇴하거나 또 뭔가 조사를 받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CEO 처벌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 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건도 반복이 되고, 사실 불안전 판매라고 해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 준 다음에 나중에 펀드 등에서 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객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해버리고 사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도 반복되고, 이번에는 또 아주 어처구니 없게 고객의 명의를 사실 도용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은행이 내부적으로도 못 잡아내고, 그리고 금감원에서 좀 감독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되면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CEO까지 책임을 따져봐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최고 수준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이 CEO 처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본질적인 은행업 증권업에 관련된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 CEO에게 처벌을 하자고 하면 너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인데,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서 다른 계좌를 개설하는 이런 일이 은행업의 본질적 실패가 아니면 무엇이냐 도대체. 네. 이게 그걸 처벌하자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이냐, 이런 지금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이 왕이다라고 할 때는 또 그렇게 그 고객을 또 최우선으로 내세웠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또 다르군요.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 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안의 화제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2320님, 오늘 잼버리 피날레 콘서트 잘 끝내고 손님들 다 무사히 귀가한 후 우리는 그때 책임을 꼭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급하게 준비하신 모든 스태프들, 아티스트들에게 고생하신다고 꼭 전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저트송으로 명곡이죠.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신청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연극이 끝난 후 노래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몽당이, 날바람, 틈서리, 윗바람 중에서 잘못된 표현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몽땅이, 날파람, 틈서리, 외바람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날파람입니다. 날파람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결에 일어나는 바람을 뜻하는데요. 비유적으로 쓰이면 바람이 일 정도로 날쌘 움직임이나 등등한 기세를 이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온 부사 날파람 스레와 같은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날파람이 일 정도로 행동이 매우 빠르고 민첩하게란 뜻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왔던 몽당이는 뾰족한 끝이 많이 닳아서 거의 못 쓸 정도가 된 물건이라는 뜻도 있고요. 노끈이나 실 따위를 공 모양으로 감은 뭉치란 뜻도 있습니다. 몽당이가 된 연필이라든지 털실 몽당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바람은 겨울에 방 안의 천장이나 벽 사이로 스며들어서 오는 찬 기운을 뜻합니다. 방바닥은 따뜻하지만 웃바람 때문에 우리 집은 코가 다 시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수도권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고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도 오후까지는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은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지방은 20에서 60mm 비가 더 오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역으로도 5에서 40mm 비가 예상됩니다. 이외에 다른 지역들은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륙을 중심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태풍 영향에서 벗어난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무덥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주로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에 전국적으로는 약간 강하게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5도로 조금 오르겠고요. 대전 29도, 강릉 31도, 전주 31도 등 전국적으로 24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29도로 점점 더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이 지금 동해와 남해상으로 2에서 4m로 높게 일고 있고요. 오늘도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해안에서는 더 만조 시간대면 더 위험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태풍 카누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5,0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늘 폐영식과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K-팝 슈퍼라이브는 오늘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 석방을 대가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지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이란 관계에도 청취도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 평론가는 주변에 태풍 피해를 뭐 본인도 그렇고 네. 주변 분들 중에서 입으신 분들은 없으세요? 다행히 뭐 주변에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네. 이제 남부 지역에서 좀 피해가 많아가지고 네, 걱정입니다. 누구 뭐 아시는 분이? 아니요. 이제 저는 지인들은 다 수도권에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점점 또 전국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태풍이 자주 올 거라 그래서 우리가 좀 대비하고 생각하는 개념도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진지한 조현정 평론가 목소리 보니까 예. 갑자기 낯설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태풍이 계속 또 한반도를 향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철저한 대비를 앞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지 21시간 만에 소멸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길게 머물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네요. 네,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60여 건의 시설 피해가 집계가 됐고요. 지금 16,00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이 대피 인구는 말씀드린 대로 남부 지역에서 이번에 피해가 컸잖아요. 그래서 네. 경북이 제일 많아요. 9,000여 명. 경남에서 3,000여 명, 전남 1,000여 명, 강원도에서 900여 명 순서로 지금 대피해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에는 좀 해제가 된 그런 대피 이재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못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이게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이번엔 없다고는 하지만 아찔한 상황들이 여러 발생을 했어요. 경남 창원에서는 6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는데 다행히 비상근무 서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겨우 구조를 해내는 네, 일이 있었고요.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네. 구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분도 네,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3분 다 이게 참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일부의 한입뉴스에서도 다뤘는데 맨홀 뚜껑이 솟아올라서 시내버스 바닥을 뚫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게 승객들이 앉아있던 좌석이 아니라 차체 중앙 부분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나마 정말 간신히 면했거든요. 근데 맨홀이 솟은 자리가 달라졌다면 정말 큰 사고가 될 뻔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이 버스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봐야겠는데 버스 자체는 2021년에 등록된 차량이라서 비교적 그렇게 뭐 노후되진 않은 차량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산 하이거에서 제조한 전기버스 하이버스 종으로 파악이 됐고요. 근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옆면이나 후면에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또 최대한 차체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하부를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같은 그런 비금속 재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하부를 강화할 방법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네. 맨홀이 수압이 높을 때는 약 한 1,000kg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하니까 뭔가 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자연재해는 가다할 게 없을 정도로 더 살피고 조심하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텐데 이번에도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있었죠. 네,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해안가에는 특히나 대피 명령 들어가선 안 되고 접근해서 안 되고 우리가 계속 안전 문자를 받았잖아요. 네. 하천변에 가지 말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지를 받았는데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일부 서핑이나 낚시를 즐기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9일 이때 제주에 한창 태풍이 올라올 때였는데 서귀포에서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도 낚시꾼이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아서 급기야 면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해경에 인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삼양해수욕장에서도 관광객 2명이 서핑하는 걸 경찰이 발견을 했고 그래서 주민센터에 경찰이 연락을 해서 출입 통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택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슬아슬한 장면인데요. 아파트 난간에 놓인 화분이나 여러 물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그 현장 사진과 함께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 글쓴이가 아파트 난간에 위험한 화분이 있어서 7월부터 몇 차례 문의를 했지만 한 달 지나서야 큰 화분만 정리가 됐더라. 다 나머지 화분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화분은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안내 방송만 할 수 있다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다. 바로 앞이 통행로고 놀이터도 있는데 누가 봐도 위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고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추락했을 때 그만큼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위험하다는 거죠. 충분히 태풍 땐 날아갈 수 있고 왜 우리가 아파트 실외기도 케이블 타이로 꽁꽁 묶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도 화분을 치우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또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특히 배달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좀 배달을 자제하시고 주문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BHC가 점주들에게 보낸 안내문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가 영업 중단을 할 수 있으니 자체 배달 및 포장을 사전에 준비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 권고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BHC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지점마다 평가표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만들고 좀 압박하는 행태로 논란을 빚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주들은 본사 규정 때문에 평소 영업시간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이 많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출근 같은 경우에 이제 태풍 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아프면 쉬는 문화를 도입하자. 이런 게 말은 많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나서서 또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안전 강조될 때는 그걸 따라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다른 것보다도 협력을 잘하는 것일 텐데 참 아쉽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뉴스 많이 보고 계신데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한 것도 모자라서 끝내 이 교사를 직위 해제까지 시켰다는 의혹이 나오네요. 네, 교육부 사무관인 A씨인데요. 지난해 11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담임교사는 즉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A씨는 그동안 담임교사에게 많은 항의를 해왔고 또 무리한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도 보냈다고 알려졌는데요. 전국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고. 잠깐만요.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나요? 뭐 본인은 그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네. 밤늦게 전화를 걸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사실이 이번에 알려지면서 세종교육청이 즉시 이 사무관 A씨에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담임교사가 A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이게 되게 큰 논란과 충격을 주고 있어요. 내용을 좀 일부만 제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게 번호가 달려 있어요. 각주처럼 번호가 달려서 1번 어떻게 해라, 2번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인 건데 1번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강력 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는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3번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4번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 주세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문이 막힌다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좀 놀라신 게 왕의 DNA라는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조율이 아니라 철저히 내 아이만 편들어달라 이런 내용도 충격적이고
왕의 DNA는 도대체 뭐냐. 이제 온라인에서 시끄러웠는데 반응은 뭐 이런 거였어요. 본인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신 세계다. 이렇게 공분이 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뭐 확실히 이 A 사무관이 여기서 활동했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좀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왕의 DNA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좀 여기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서치를 해보면 찾아보면 관련된 카페가 나와요. 저도 들어가 보고 이 관련한 SNS까지 제가 싹 다 찾아봤는데 여기서 주로 활동하는 분들이 왕의 DNA, 극운회, 그러니까 운회 잔회 할 때 운회 잔회 네. 하면서 극운회 성향의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어떤 특성이 아주 극단적으로 더 크게 더 많이 발휘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혼내면 안 된다. 왕처럼 떠받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연구소라는 소장이 있어서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상담료를 받고 처방을 내린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연구소 활동은 자폐 스펙트럼이나 학습 장애를 약물로 치료하면 안 된다. 방송에 나오는 의사 박사들은 애를 망치고 있다. 왕의 기운을 타고난 극운회의 발산기. 그리고 또 좀 충격적이었던 건 둘째 동생을 신하로 부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교육부 사무관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주호 교육부총리께 교육부라고 하네요. 교육부. 네. 교육부를 강조드립니다. 자, 한 경찰관이 부자연스러운 60대 남성의 행동을 보고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뇌출혈 전조 증상임을 파악해서 신속한 병원 치료를 도왔다고요? 네, 10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제목은 걸음걸이가 이상한 어르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경기도 파주 한 도로에서 어떤 차가 역주행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파출소로 인계된 운전자 60대 A씨입니다. 근데 이 운전자는 당시에 어눌한 말투를 쓰고 있어서 당연히 음주 측정을 했죠. 그런데 음주 여부가 감지되지 않았고 차량의 이상하게 내부에서 그 다량의 약이 발견된 거예요. 네, 마약인가요? 마약 투약 정황도 당연히 의심을 해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마약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경찰은 별다른 게 없으니까 A씨를 이제 귀가 조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이봉준 경위가 매의 눈으로 심상치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이상한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건데요. A씨가 몸이 한쪽으로 쏠린 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고 또 눈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걸 느꼈다고 해요. 네, 뭔가 다른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게 이봉준 경위는 뇌출혈 전조 증상이다라는 걸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급히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옮겼고 실제로 뇌출혈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봉준 경위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그 덕분에 입원 치료 후에 바로 건강을 찾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보통 이제 주치자가 아니라면 뭐 이상한 사람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수 있는 건데 그런 배려, 관심, 또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게 되게 감동적인 소식인 것 같고요. 그러네요.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구했다, 살려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KBS는 항상 기억합니다. 네. 경기도 파주 이봉준 경위님 잘하셨습니다. 네, 비도 많이 왔는데 또 부모님께도 다들 전화 한 통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효녀 조현정이죠? 예. 원래 또 집에서 못하면 밖에서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단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아유, 아닙니다. 오늘도 단독이 많은 거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뭐 기자들이 늘 하는 취재고요. 24시간 네. 취재 편의점 뭐 이런 거죠. 겸손해 장기자시군요. 자, 먼저 민주당 혁신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혁신위가 어제 최종 혁신안 발표했고 종료를 했습니다. 활동을. 당초 예상보다는 열흘 먼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번 마지막 혁신안의 내용 가장 핵심은 대의원제 폐지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매우 흉흉합니다. 민주당 안이 예, 매우 흉흉하고 그리고 특히 이 대의원제 폐지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도이거든요. 1995년 김대중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에 만들어진 그때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28년간 유지되어 온 시정이 제도인데 됐고.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은 이게 없어요. 없는. 예, 국민의힘은 그 대의원 제도가 없고 국민의힘은 보면 그냥 전당대회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항상 제 몇 차 전국 대의원 대회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 명칭이. 아, 대의원대회라고 명칭을 예,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데 이게 왜 지금 혁신 대상이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민주주의 4.0 더 좋은 미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친문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주로 뭐 전직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16일 날 있을 텐데 의원총회 그리고 28일 날 의원 워크숍 떠나거든요. 그때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붙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 긴급 의총이라도 해야 된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기류는 이거 곤란하다 이런 기류가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뜻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중요한 현안이 생길 때 이재명 대표는 하여튼 당이 결정하는 걸 보고 좀 따르는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여튼 설명을 조금 더 상세히 드리자면 그동안 그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최고위원 소위 이제 당직 인선을 할 때 권리당원 40 그러니까 매월 당비 1,000원씩 내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뽑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허물고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방식으로 뽑겠다.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의원도 그 직접 민주주의를 발현을 해서 직접 선출하겠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안을 내놨는데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여러 기억이 있어요. 민주당 그 전당대회 과정을 취재할 때 보면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지팡이 짚고 어르신들이 불러서 자네는 그 김대중 선생님이 장충단 연설할 때 그때 뭐 했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30년인데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저 국회의원들 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대의원들 분들 중에 예.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된 그렇죠. 중진들이 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김대중 쭉 이 정치 현장을 이제 거쳐온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뭐 새로 가입한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는 좀 오래된 분들이에요. 이 당에서 민주당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16,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대의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의원은 이제 현역들이 이렇게 당신 하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지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지명도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원 지역위원회별로 다 당원들이 있잖아요. 당원들한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순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비민주적인 것처럼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만 이게 이제 촉발됐던 게 송영길 돈봉투 사건 때문에 전부 대의원들이 뭐 현역 의원들한테 돈봉투나 찔러 받으면서 뭐 정치권 왔다 갔다 하는 마치 무슨 정치 건달들인 양 이렇게 표현된 측면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사실은 민주화 운동 역사를 함께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영남보다는 호남의 당원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면 호남과 수도권 입김이 세질 수 있어서 이걸 좀 보정하는 차원에서 인구 10,000명당 1명씩의 대의원을 더
그러니까 보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 균형을 맞췄다. 언제? 1995년도에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분들은 이게 우리 당의 근간이요 뼈대입니다. 근데 이걸 왜 허물어요? 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송영길 돈봉투가 문제면 당시 송영길 돈봉투와 관계됐던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게 엄벌 처리하고 당명으로 그리고 코인 논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부패 비리 혐의가 있다면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준엄한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맞지 전체 제도를 갑자기 이렇게 흔드는 것은 뭔가 별도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혁신안 나온 대로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한데요. 이것은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모두 그렇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은 대체로 그런 분위기. 그렇군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대의원 제도보다는 공천과 관련 있어 보이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이제 평가 방법인데 네. 이건 어떤 내용이고 김은경 위원장이 네. 미래를 위해서 좀 용퇴를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래서 제가 중진 이상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의원님 좀 불출마 대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먼저 선제적으로 뭐 어떻게 내일 기자회견이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당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이 강화되는 것은 너무 좋다.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정치를 오래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룰을 적용해도 살아올 사람은 살아오고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더라. 그러니까 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룰에 따른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정치를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집에 가게 되면 집에 가는 거고 남아서 정치하게 되면 남아서 정치하는 거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조직이 이건 뭐 회사도 그렇고 학교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회사도 그렇고 뭐 다른 공공조직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다. 노장청 화합 이런 게 필요하고 어떤 초선의 기계와 그다음에 다선의 노련함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융합하면서 어떤 오케스트라 같은 새로운 아주 그런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싹 다 나가. 근데 거기에 어떤 기준이 없다면 예컨대 당신이 부패 비리 혐의가 심각하니까 당신은 그만두세요. 이러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다. 그리고 조직 운영에 무슨 해가 된다. 당신 그만둬라. 그럼 당연히 그만둔다. 그런데 그것 없이 후진 양성을 위해서 용퇴해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은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려면 정확하고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기준과 틀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좀 오래 했고 여러 가지 당직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나이 많고 그러니까 그만하세요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하위 10%에 들어가면 그동안 20% 감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얻은 것에서 표를 깎는 방식으로 이제 그 프로테이지를 매겨서 내보냈는데 지금 방식으로 혁신안이 낸 방식으로 하면 전체 167명 가운데 약 50명 정도가 자동 탈락.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역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세다. 근데 다만 비례대표는 아닌 거죠? 아니요. 다 그 22대 총선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례든 지역이든 상관이 없고요. 지금 현역이든 원외위원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걸러지게 되겠죠. 평가를 할 때 그러면 167명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원 모두를 대상으로 그렇죠. 해서 예. 1등부터 167등까지 순서를 매긴다는 겁니까? 뭐 167명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출마자 뭐 지역별로 막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경선에 어떤 지역은 뭐 3인 경선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2인 경선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또 이제 뭐 단독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경로들이 있을 텐데요. 그 경로들에 맞춰서 이렇게 하위 퍼센트를 적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핵심은 이제 이게 왜 혁신안을 처음에 만들려고 했나, 혁신위를 왜 띄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도덕성 회복, 신뢰 회복 뭐 이런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를 하자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혁신위에서 내놓은 어떤 도덕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대의원제도 폐지 또 이 공직 선출자 이렇게 컷오프하는 거 네. 페널티를 주는 거 네. 적용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당내가 흉흉하다. 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컷오프도 조금 그 숫자가 조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의원제도 완전히 폐지되진 않고 뭐 몇 %를 살리는 방식으로 프로테이즈를 조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서로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그러니까 혁신안에 대한 어떤 수정안 같은 게 나오고 수정안을 가지고 뭐 의총을 열어서 뭐 투표를 붙인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두어 달간 혁신위가 뭘 했느냐. 이제 혁신위가 종료됐다는 건 혁신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체할 혁신위를 아니요. 끝나는 거죠. 네, 활동을 종료하면 그날로 이제 끝나는 거고요. 다만 미진한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혁신위가 낸 설명 자료에도 보면 뭐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 뭐 당직자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원 투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음 주 정도에 설명 자료를 완성해서 낸다는 건데 현역 의원들이 협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래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미래위원회 활동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것도 정리하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시간 20일 정도까지 그 남은 여지들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김은경 혁신위는 어제로 문을 닫았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폭탄 던지고 떠난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친명 비명이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친명 지도부 안에서도 오늘 이제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민정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목전에 있는 선거는 총선이고 총선에서 공직 후보 선출할 때는 뭐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이렇게 정하는데 왜 느닷없이 전당대회 룰에 해당하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서은숙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혁신안을 거부해 그렇다면 스스로 낡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공방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뭐 친문 계열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친명 쪽에서는 이 안으로 이제 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양측의 갑론을박이 상당히 거세질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새로운 수정안을 가지고 타협의 지점을 찾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과 혼선은 상당 부분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혁신위는 종료되지만 혁신위가 남긴 그 여파는 계속 또 논란으로 당 내에서는 지속이 좀 당분간 되겠군요. 그렇죠. 자, 고 최수근 상병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예정된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폭우 때였잖아요. 경북 예천에서 아니 어떻게 아무리 해병대라지만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그 급류 혹시 강바닥은 모르잖아요. 바닥의 깊이를.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명조끼 하나 없이 이렇게 내보냈냐. 그것도 20살. 그 20살 그 최수근 상병 어떻게 이런 사건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있습니다. 이제 보직해임이 돼서 전 단장인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의 간부들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7월 28일 지난달 28일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유족들한테 이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군에서 사망 사건이 나면 반드시 유족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하고 대회에 발표하기 전에 유족을 상대로 항상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절차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30일 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어요. 뭐 유족 설명도 하고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이런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 2일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군에서 다 조사했는데 왜 경찰로 넘기는 거지? 이런 의혹이 드실 수 있는데요. 2021년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군인의 사망 사건 그리고 성범죄 사건 이런 것들의 수사 재판은 군이 아니라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경찰로 군에서 내부에서 조사하지만 그 조사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 그 보고서를 토대로요. 잠깐만요. 경찰로 이첩하는 것은 이제 수사단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할 텐데 그렇죠. 이첩이 됐나요? 이첩이 되기 전에 보류가 됐나요? 이첩을 했죠. 이첩을 했는데 이첩을 했네요. 네, 이첩을 했는데 그 사이에 교란이 생깁니다. 다시 수사보고서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가요. 회수해 가서 그 회수해 간 보고서를 다시 경찰로 넘겨라. 뭐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막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요때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까지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문제 없어요. 그냥 이대로 경찰에서 또 수사를 해서 뭐 사건 종료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장관이 조사 결과를 결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7월 31일 지난달 31일이죠. 요때 조사 결과 이첩되기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유는 혐의적 시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을 수용한 거다. 이런 주장을 법무부는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급 간부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넘겨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반대로 박정훈 전 단장 측은 장관 보고 당시에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되나라고 이 장관이 되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단장까지도 지금 과실치사 혐의가 포함이 되니까 갑자기 이첩되기를 명령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부터 입장차가 달라집니다. 그러네요. 보고를 했다, 보고를 안 받아.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조사받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원래 오늘 예정대로라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고 입장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해갔다. 그리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 수사 못 믿겠으니까 제3 경찰 같은 데서 객관적으로 수사 재판 받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혹시 취재가 됐는지 하나 여쭤보면 웬만하면 더군다나 이게 사망 사고가 또 순직 사고가 일어난 일이면 군 내부에서 또 국민 여론의 갈등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 또 조심스럽게 신중할 텐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 내부에서 뭔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있을 만한 아니요. 그런 관계가 있나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고 본인은 해병대 정신을 철저하게 실천했을 뿐이다. 그리고 법대로 했다. 해야 되는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첩돼 있는 것을 돌려서 막 이런 정치 논란을 만드는데 도대체 왜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 본인은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 다만 최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제대로 절차 밟아서 다 대면 보고하고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다 직접 대면 보고를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 외압 부당한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의 수사를 경찰에
넘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이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등장하고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이 왜 중요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언론과 국방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입니다. 인연이 좀 있어요.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외교안보 수석실의 인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당시의 대외 전략 비서관을 누가 했냐면 김태효 현 안보실 1차장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당시의 선임 행정관이 누구냐면 이종섭 대령,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때 행정관, 그러니까 대외전략비서관, 선임 행정관, 행정관으로 이어지는 임성근 당시 소령, 지금 말씀해드린 대로 해병대 1사단장 소장입니다. 아, 당시로 치면 임성근 1사단장이 제일 이종섭 장관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행정관, 선임 행정관, 대외전략 비서관으로 안보 라인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다. 여기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실치사 혐의라는 게 굉장히 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인이기 때문에요. 이게 중범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추적하고 있고 국방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해봐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정훈 그 전 수사단장의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다. 원칙대로 잘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국방부를 넘어서서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관련해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다시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그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그리고 집단 항명죄,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에 대한 수사도 역시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 이분이 굉장히 나름 유명한 분입니다. 누구냐면 옛날에 그 기억하십니까? 그 부산 어떤 내용이죠? 그 갑자기 제가 되게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기억내겠습니다. 기억을 네. 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적어놓고도 막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네. 안 나는데. 아, 형제복지원이라고. 형제복지원 사건. 예, 부산 네.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인권 단체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잊어버려가지고 자, 당황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서 PD가 또 자기 지식을 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를 기억을 자, 잼버리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이제 K-팝 지금 현재 TV를 통해서도 보도 채널을 통해서도 K-팝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K-팝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콘서트가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오늘 콘서트를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 대단원의 막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들에서 끝까지 조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첫 번째 이제 비는 당초 한 100mm 정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태풍이 어쨌든 북으로 올라가서 지금 상태로라면 빗방울이 약간 있는 정도. 그러니까 비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리허설 없이 초치기로 진행되는 콘서트다. 그래서 무대 장치, 시설 안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배수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
이게 처음부터 화장실로 촉발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뭐 위생 문제 4만 6천 명, 한 3만 7천 명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한 4만여 관중이 모이는 행사이다 보니까 위생 문제, 안전 문제, 화장실 문제 뭐 이런 거 꼼꼼하게 챙겨서 그래도 마무리는 K-팝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상암 경기장은 많은 인원이 모여서 그래도 축구 괜찮을 경기를 거예요. 보면서 화장실도 이용하고 하지 네. 않나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임시 화장실 설치 등에 대해서 한이 많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일단 이제 이 세계 잼버리 대회 오늘 저녁에 K-팝 콘서트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집중적으로 왜 파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하는데 그 타겟으로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둘만 문제일까요? 조직위원회 이렇게 살펴보면 장관이 셋이나 있고요. 전체 컨트롤 타워는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이하의 윤석열 정부 전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봐야지 내탁공방하면서 자꾸 이것이 뭐 여성가족부의 문제다, 집행부서였던 전라북도의 문제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라북도는 집행기구로 나와 있지도 않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때 준비를 잘 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 국제행사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은 그 어떤 행사도 정말 잘 치러낸다는 이런 그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머님들이 4만 6천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안전해, 그 나라는 깨끗해, 한국은 신뢰할 수 있어, 한국의 의료도 굉장히 좋아. 이런 신뢰를 쌓은 것 때문에 전 세계 엄마들이 다 보냈는데 왔더니 화장실 엉망, 보건 엉망, 뭐 폭염 대책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때문에 실망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특히 네. 오늘 외신들에서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르몽드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면서요? 르몽드마저도 지금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 프랑스 언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굉장히 유력 언론인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뭐 보도 통제 뭐 이런 거야 뭐 다 이미 지적이 됐지만 공금 집행에 의문이 든다 뭐 이런 뭐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사라졌던 그런 의제들이 뭐 공금횡령 이런 게 웬 말입니까? 뭐 이런 주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철저하게 또 네. 수사가 돼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자, 오늘도 단독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해야죠. 예.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몇 주 못 뺐어요. 뭐 출장도 있고 뭐 몸도 아프고 해가지고 살짝 좀 자리를 비웠었는데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많이 나아져가지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네. 좋은 소식도 많고.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정현호 PD가 상당히 헬스케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머리를 잘라서 그런 게 아닌가. 첫 소식은 메이저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였는데요. 네. 노히트 노런을 해 나가다가 타자의 강타를 맞고서 쓰러졌는데 네네. 다음 등판은 가능한 겁니까? 네, 다행히도 이제 공식 구단 SNS를 통해서 오른쪽 무릎에 타구를 맞았지만 단순 타박상이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들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류현진 선수 타구를 딱 맞고 심지어 어떤 부상 투혼을 통해서 그 타구를 잡고 1루에 송구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넘어지길래 저는 오히려 이 타구를 주스러 가다가 햄스트링이나 이런 인대 쪽에 다친 게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사실 이날 이 클리브랜드전 경기 자체가 너무 훌륭했죠. 말씀하신 구위가 대로. 너무 좋았어요. 구위도 너무 훌륭했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여전히 페스트볼의 구속이 잘 나오진 않았는데 평균 구속이 지금 90.7마일로 나오고 있거든요. 88.8마일 평균 구속이 나오고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커브를
결정구로 사용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사실 류현진 선수 하면 우리 팬들의 생각으로는 체인지업 그리고 최근에 익힌 컷 페스트볼 이게 이제 결정구인데 직전 등판이었던 볼티모어전에서 5이닝 4실점하는 동안 이 컷 페스트볼의 구위가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타자들 입장에서는 직구 아니면 체인지업만 노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커브를 들고 나왔고 이 커브의 이제 구사율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점이 좀 류현진 선수가 역시 플랜 A가 막히면 플랜 B로도 언제든 갈 수 있는 선수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근데 여전히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컷 페스트볼의 구위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이날 5개 컷 페스트볼 던졌는데 평균 이제 이 공을 쳐낸 타구 속도가 99.4마일. 그러니까 일단 쳐내기만 하면은 빠른 타구가 나온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서드 피치라고 볼 수 있는 컷 페스트볼의 구위를 빨리 끌어올리는 게 주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또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류현진 선수도 앞으로 잘 회복이 되면 좋겠고. 자, 주목하는 선수는 매일매일 뭐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안 보고 지나갈 수 없을 텐데 어썸 킴 맞습니다. 바로 김하성 선수입니다. 정말 미국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메이저리그 TV에서도 김하성 특집을 다룰 정도인데 어느 정도의 활약입니까? 시즌 초반에 특집이 많이 나왔었죠. 수비로 인해서. 네. 수비를 잘한다. 수비 잘하는 이루수다 이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배트의 그립을 살짝 바꿨습니다. 배트의 그립을 살짝 바꾼 이후로 타격에서도 조금 눈을 뜨면서 이제는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메이저리그에서 수비 기여도 순위가 달튼 바쇼, 페란 타티스에서 3위고요. 내야수로 따지면은 전체 1위입니다. 와. 수비로만 따지면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수비와 공격을 모두 총합한 BWAR이라 그래서 승리 기여도 순위가 있습니다. 1위가 아마 우리가 모두가 아는 이 오타니 선수고요. 이 선수는 뭐 타격과 수비에서 그 투수에서 다 정립을 하고 있으니까 오타니 못하는 게 없는 오타니죠. 그런데 2위가 김하성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에서 메이저리그 1등이지만 타격도 아주 하위권 아니고 상위권이기 때문에 전체 2위의 성적을 찍고 있는 거고 이 선수가 이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죠. 10일 날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도루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도루는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24호 도루를 기록하면서 이 기록 자체가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타자가 기록한 단일 시즌 최다 도루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22도루를 한 경기 만에 넘어선 거고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도루는 아니지만 김하성 선수가 안타를 치고 2루 3루 도루를 합니다. 그리고 투수 합당볼이 나왔는데 사실 투수 합당볼에서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워낙 스타트도 좋고 속도가 빠르니까 투수 합당볼로 득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로 말 그대로 어썸하지 않나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단연 계약을 하게 되면 연봉이 또 어마어마하겠네요. 만약에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김하성 선수를 팀의 주축으로 리빌딩의 주축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구하면 지금 이제 또 장현석 선수 마산 용마고등학교에 가장 미국 진출했을 때 기대가 된다는 선수인데 LA 다저스와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90만 달러의 계약금으로 이제 LA 다저스와 계약을 했는데 아마도 저는 그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그 이한솔 선수도 김한솔 선수도 이제 서울고에서 계약을 했고 그 전에 있어서는 최현일 선수도 똑같이 LA 다저스랑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직행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또 다른 학교이긴 하지만 덕수고의 심준 선수도 피츠버그랑 이제 기록을 계약을 해서 최근에 루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직행을 해서 이제 날 밟아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아시안 게임 엔트리에 장현석 선수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병역 면제를 받게 되면은 이 선수는 이제 바로 메이저리그를 직행할 선수인데 병역 면제를 주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개인의 판단인데 이거를 존중해야 하는 게 맞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라는 자리를 조금 더 명예롭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놓고 볼 여지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시안 게임도 또 LA 다저스에서도 더 잘하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자, 유럽 축구로 가봅니다. 45억 인구가 지켜본다라고 하는 바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인데요. 손흥민 선수 자, 지난 시즌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득점왕을 할 때처럼 전성기 실력이 나올까요?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부상 회복이라는 이슈도 있었고 월드컵 이후에 이제 후유증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정말 다를 것이다.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지배적인데 한 가지 약점 변수가 있다면은 아시안컵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올해 말에 이제 아시안컵이 있죠. 그러면서 이 또 한 번의 국가대표 차출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어요. 단짝인 케인 선수,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 이슈입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사실은 손캐 듀오라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이제 콤비라고 볼 수 있는데 합작골이 가장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역대 프리미어리그 기록에서도 가장 많은 이 손캐 듀오인데 바이런 뮌헨하고 이제 이미 거의 합의가 끝났고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뮌헨을 출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케인이 로컬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다 보니까 주급을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코치 향후 보장 그리고 엠버서더도 향후 보장해주고요. 은퇴 이후의 삶도 이제 책임을 주기 위해서 거주할 집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학교까지 물색을 해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케인 선수가 지금 이제 뮌헨으로 이적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도 필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케인 없는 손흥민 어떨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자, 이미 메시 선수는 떠났는데 은바페 선수가 팀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또 브라질의 레전드죠. 네이마르 선수도 이적을 하겠다. 이런 또 의사를 밝혔다고요. 사실 이게 좀 복잡한 이슈인데 축구의 이적 시장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구단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바페 선수가 이 점을 약간 이용하는 거죠. 계약이 끝나면은 나는 팀 옮길 거야. 라고 이제 천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많이 써봐야 내년에 만료거든요. 계약이 1년 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러니까 이제 팀에서는 이렇게 공표를 한 겁니다. 올해 이적료를 받고 팀을 옮기던가 아니면 연장 계약을 해라. 근데 당연히 팀을 옮기고 싶은 은바페 입장에서는 둘 다 싫겠죠. 그래서 둘 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팀의 훈련을 불참합니다. 굉장히 파업에 가까운 그런 이슈인데 나 보내줘 이러면서 거의 약간 생떼를 쓰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리그왕이 개막을 합니다. 로리앙전을 앞두고 있는데 은바페를 과연 진짜로 출전을 안 시킬 건지 일단 지금까지는 1군 훈련에 동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은바페를 뺀 플랜 B를 가동을 할 것인지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은바페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지만 너무나도 좀 약간 1차원적인 이슈로 팀과의 갈등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강인 선수에게 좀 주목됐으면 하는 스포트라이트가 은바페에게 쏠리고 있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돈 문제인가요? 돈 문제가 제일 크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엔 더 높은 리그인 라리가라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다. 이런 이제 바람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또 한 선수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조규성 선수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2골을 넣었던 조규성 선수. 덴마크 진출해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네요. 맞습니다. 이제 덴마크 프로축구인 수페르리가 3라운드에서 링비와의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 이제 골망을 흔들었기 때문에 비도브레와의 경기에서 골 넣었고요. 그다음에 실케보르에서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3경기 연속 득점을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오늘 새벽 열렸던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득점에 실패했지만 돌아오는 주말에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 최근 폼으로 말미암아 봤을 때는 이번에도 득점포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도 있고 진짜 우리 유럽 축구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이야기만 해도 우리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도 대한민국 하면 양궁의 나라입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세계 최강 양궁 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인데 베를린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42년 만에 남녀 개인전 메달을 못 땄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안산, 강채영, 임시연 이렇게 여자 대표팀이 진출을 했는데 8강에서 개인전에서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전에서도 인도네시아에게 16강에서 패했기 때문에 노메달로 돌아오게 됐는데 올림픽도 아닌 세계선수권에서 노메달로 돌아온 것이 12년 만의 일입니다. 2011년 토리노 대회 이후에 12년 만의 일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를린에 제가 저번 주에 파리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유럽에 비가 많이 와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날씨가 안 좋았던 점. 사실은 좋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두 번째로는 이번 대회부터 올림픽 단체전 직행 티켓을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8강에만 들어도 단체전 티켓을 줬었는데 이번 대회부터는 3위까지 진출을 해야만 이제 티켓을 주게 돼 있어요. 아마도 약간의 우리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심리적 부담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다 또 헤쳐나가야 되는 게 우리 양궁팀인데. 맞습니다.
이런 좀 슬럼프가 길어지지는 않겠죠? 그럼요. 이제 돌아오는 이제 7일이니까 8일로 이미 이제 이동을 했을 겁니다. 네. 전지훈련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는 이제 15일부터 20일까지 현대항공 월드컵 4차 대회가 또 열립니다. 아마도 이 대회가 원래는 이 파리 올림픽의 테스트 이벤트로 열리는 대회지만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명예회복의 기회 그리고 약간 그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탁구하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선수 신유빈 선수입니다. 네. 자, 리마에서 열린 월드 테이블 테니스 대회에서 탁구 대회죠, 그죠? 네. 탁구 대회였습니다. 탁구 대회에서 여자 단식 복식을 다 석권했네요. 그렇죠. 여자 단식 복식 모두 석권했고 사실은 이제 6월에 있었던 라고스 대회에 이어서 2관왕에 오르게 됐는데 이제 일단 열린 결승에서는 루마니아의 간판 스타인 스웨츠 선수를 4대1 세트 스코어로 꺾었고 네. 전지 선수랑 최근 이제 복식을 이뤄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아니 이 좋습니다. 복식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둘 다 부상을 극복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근데 심지어 근데 좀 재밌는 게 상대인 이제 상대팀이 김나영, 최효주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이었습니다. 한국 대 한국. 탁구하면 역시 중국이 세계적인 어떤 헤게모니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탁구계에서 한국 대 한국으로 결승을 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전지 신유빈조 내년에 있을 파리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군요. 네. 정현우 PD는 신유빈 선수 어떻게 연락됩니까? 연락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도쿄올림픽 때부터 계속 봐왔고 그 전부터 사실은 10살 7살 때부터 탁구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네. 좀 그런 선수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게 부담이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하는 모습 보면은 내년 파리올림픽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랑 연락이 돼요? 선수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연락은 하지 않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KBS 네네.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정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내일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십시오. 행복하십시오.